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30km 이하로 달렸어요. 그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앞으로 가서 그러면 운전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영상만 믿어요. 부모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재판관도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매가 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입니다. 영상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찾는 일을 하고 있고요. 법정에서 영상 분석 관련된 사건들을 또 분석함으로써 사건을 풀어나가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앞에 법좌가 들어가죠. 영상 분석인데 앞에 법좌가 들어가는 거는 법과학이라든지 법의학처럼 영상을 통해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는 것을 하기 때문에 법 영상이라고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화질 개선도 있겠고요. 뭐 위변조 분석이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3D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만 볼 수 없는 숨겨진 단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법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기관에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분명히 법영상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의 이제 법영상 분석관들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지만 현장에 참여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도 법원이라든지 우리 때 일반인이 사건 때문에 국가수나 또는 공공기관 촉탁을 했을 때 질문은 간단해요. A가 B를 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간략하게 나가는데 또는 뭐 이런 거 이 영상이 조작됐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거의 단답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 의뢰인들부터 상담을 하고요. 사건 기록을 다 읽어보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A가 B를 떼었는지 여부가 아니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를 파악한 후에 이걸 법원에 가서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기술적인 차이가 크게 있는지 여부는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뭐 여러 병원이 있겠죠. 그 의사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 의사분들이 뭐 누구는 뛰어나고 누구는 뭐 뛰어나지 않다 이런 차이는 없습니다. 누가 더 집중적으로 관심도 있게끔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신뢰를 가게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든 게 많아야지 머리 든 게 많아야지 말을 하더라도 판사님이나 재판부에서 봤을 때 아 얘가 똑바로 얘기하고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법영상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내가 분석한 것을 판사님이나 검사님한테 PPT로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신뢰도를 얻어요. 그러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이 필요하겠죠. 그 자질 중에 첫 번째는 학위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도 법영상 분석을 하고 싶다. 특히 제가 유튜브 나가고 어디 방송 나가면 댓글 맨날 달리는 거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울 것 같은데 저거 황민구 아니라도 나도 찾을 수 있는데 쟤 너무 힘들게 찾은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을 달리는데 그런 댓글 다신 분들한테 딱 잡고 와서 법원에 앉혀놓고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못해요. 왜냐? 일반인의 눈에서 시선으로 본 거와 전문가가 본 거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이 있을 때 본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이 찾으면 다 쉬워 보여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수많은 또 공부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저의 차이점은 좀 분명히 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항상 잔인한 영상을 봐야 되고 아이가 되게 안 좋은 일에 의해서 사망하는 장면이라든지 특히 또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사망 사건들 중에서 죽는 사람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숨이 붙어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봐야 되고 그러면서 분석하는 사람은 사망자를 보는 게 아니고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찾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영상 속에 잔인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 이렇게 잔상 같은 게 많이 남아요. 잘 때도 보이고 깰 때도 보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가 차에 역가해서 사망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도 아이를 보게 되면은 그 영상이 떠올라요. 그리고 저 자식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에 위험이 노출될 행위를 했을 경우에 또 그 사건 영상이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했던 수천 가지의 사건들이 다 있지만 항상 잊혀진 적은 없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습된 제 샘플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발현되기도 해요. 특히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상 분석하면서 고유정 사건 아시잖아요. 남편의 시신을 토막내서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근데 거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봉투에 든 게 시신이 맞는지 처음에 캐리어를 끌고 왔을 때랑 캐리어를 끌고 나갔을 때 그리고 고유정 손이나 신체 일부에 피가 묻었는지 여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남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들을 보면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피해자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계곡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하죠. 일부러 물에 빠뜨리려고 막 흔들어대기도 하고 입수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내연관계인 사람들하고 작당해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업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거가 있다고 해서 트라우마 때문에 이 직업을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오면서도 경험한 거지만 일상에서 가장 위협을 느낄 때가 운전을 할 때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방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이에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반대쪽에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파편이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사망하신 이 영상을 보더라도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도 있고 닥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절대 운전을 할 때 1차선이나 2차선 영역에 잘 들어서지 않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날라오는 판스프링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화물차에서 싣고 가고 있던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하하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위치가 바로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1차선을 타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급할 땐 가끔 타요. 그리고 좀 많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이 피한다고 해서 차는 건 아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 4차선에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1차선만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4차선에서도 맞은편에서 날라오는 낙하물 때문에 파편물 때문에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보면서도 이게 사람이 피하려고 해서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요즘에 느끼면서 그냥 편안하게 안전속도로 그냥 운전하고 다녀요. 언젠가 뭐 갈 때 되면 데려가겠죠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까워요. 맞은편하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제일 가까운 게 1차선이잖아요. 그럼 파편물이든 뭐든 날라오더라도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위치가 바로 1차선이에요. 그리고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와더라도 가장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게 바로 또 1차선이에요. 그래서 1차선은 주행차선이 아니고 보통 추월차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다 보면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갈수록 약간 위험 요소가 떨어지니까 사망할 확률은 좀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전 수많은 영상을 봐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넘어와요. 음주운전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사건들도 봤고요. 그냥 가만히 달리던 차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물이 날라오는 것도 보고. 그럼 대부분 어디로 많이 날라오느냐? 1차선 쪽으로 많이 날라와요. 제가 가장 인접하니까. 그래서 제가 1차선은 될 수 있으면 타지 말아라.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갈 때 되면 가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이게 사람이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냥 매 시간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잘못한 거 알면서 저한테 의뢰하는 의뢰인, 두 번째로 리플리에 걸린 의뢰인,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영상을 황민구보다 더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봤을 때 황민구는 못 찾아내. 이 단서를. 그러니까 황민구한테 갖다 주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허투루한 게 아니에요. 논문 제 20-30편 있고요. 경찰청 자문 있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의뢰인들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찼느냐? 내가 더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쟤는 못 찾을 거야 라고 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상 분석계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영상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게 되면은 사건을 완전히 180도 돌려놓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강제추행 사건, 중강간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보게 되면은 그 의뢰인들도 분명히 저한테 왔을 때는 우리 동생이 억울하다. 그리고 동생도 황민구를 통해서 억울함을 누명을 벗고 싶다라고 했지만 그 영상 속에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진실이 숨겨져 있었고 그걸 하나씩 드러냄으로써 그분한테는 더 독이 됐던 사건들도 있고, 사건의 개요는 한 의뢰인께서 자기 동생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다. 죄명은 중강간치상으로 감옥에 가 있다. 도와달라라고 찾았던 사건이고, 죄명과 같이 동생분이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투숙객인 피해자 방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음부를 만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공소 사실이에요. 사건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생은 하지 않았다. 난 들어간 적이 없다. 아예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여자 음부를 만질 적도 없다. 이게 두 개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영상에는 방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 자체가 없어요. CCTV 영상을 봤는데 그 방은 CCTV 비치고 있지만 들어가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들어가는 장면이 없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다. 피해자가 또 여성분인데 그날 당일날 또 만취를 하셔서 술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들어올 때 CCTV를 보게 되니까 약간 막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못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정까지 들었죠. 결과적으로 CCTV에는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생분은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저희가 의뢰를 받고 동생분과 형님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황민구 너 그것이 알고 싶대 나온 사람이니까 이거 진실을 밝혀주면은 너무 고맙겠다.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제보를 할 정도로 억울하다라고 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러면은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했어요. 영상 기록을 다 달라고 했고 그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쭉 봤죠. 그리고 입증을 하려면은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방을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검증도 갔어요.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안 지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피해자는 가해자가 들어왔는데 자기를 만지고 도망가서 그거를 발각해서 옆에 있던 물병을 잡아서 던져서 맞췄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모든 증거 기록들을 제가 다 열람을 해서 읽어보고 피의자의 진술을 다 읽어보고 영상을 틀어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탐험을 들어간 거죠. 전 탐험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식별이 됐어요. 첫 번째 뭐였느냐, 영상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입실을 했는데 분명히 현관에서 들어오는 CCTV가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갈 때 어떤 특정 방에 들어갈 때 영상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2초 걸어가다가 갑자기 툭 하고선 다른 장면에서 나타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죠. 특히 그런 현상이 어디서 심했느냐, 피해자가 있는 방 근처에서 굉장히 심하게 영상 끊긴 현상들이 식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상이 이게 모션 감지 기능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으면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CCTV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고 현장에 가서 그 세팅된 자료들을 다 열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주 여기서 기막힌 증거를 찾아낸 거죠. 제가 그 피해자 방은 문이 열려도 CCTV가 기록되지 않아요. 모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션 감지가 되지 않아요. 그 피해자 방은 화면의 왼쪽 모서리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럼 문이 열리더라도 제가 아는 상식선에는 문이 열리면 무조건 모션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CCTV 카메라는 모션이 있는데도 문이 열고 닫을 때 기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문을 살짝만 열면은 기록이 안 되다가 60도 이상 열면 그때 기록이 돼요. 그럼 누군가가 60도 안쪽으로 열어서 들어가면은 안 찍히는 거예요.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 이거 내가 처음에 알았던 억울한 의뢰인의 사정과 달리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퍼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죠. 두 번째로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 피의자가 2층에 그 여자가 있는 방에 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카운터가 있겠죠. 카운터에 내려왔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머리를 터는 장면이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털어? 피해자는 분명히 물병을 던졌다고 했는데 물을 머리에 맞아서 젖은 게 아닐까. 그래서 머리를 화질 개선시켜 보니까 머리가 뒷머리하고 윗머리가 올라갈 때와 내려갔을 때, 피해자가 있는 방 쪽으로 갔을 때 없을 때 머리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피의자 말만 들어서 안 되겠다. 피해자 말도 들어봐야겠다. 아무리 술 취했지만. 그래서 다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건 기록에는 사건 당시에 숙박업체에는 이렇게 각 방마다 문이 열리고 닫으면은 이 기록이 다 로그 기록이 뜬대요. 방에 투숙했는지 외출했는지 문을 언제 열었는지라고 하는 기록들이 쭉 뜨는데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와서 실제 영상하고 하나씩 대조 실험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은 피해자가 투숙한 방 쪽으로 모션 감지가 없을 때는 작동이 되지 않겠죠. 근데 두 연인이 피해자 방 쪽으로 지나가는 CCTV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1층에 있던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와요. 피해자가 있는 방 쪽으로. 그럴 때 뭐가 감지됐느냐, 두 연인이 그 CCTV 있는 피해자 방 쪽으로 지나가면서 모션이 갑자기 켜진 거예요. 갑자기 켜졌기 때문에 이 피의자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순간 살짝 아주 미세하게 피의자의 그림자가 간헐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걸 찾아냈어요. 그 그림자를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자의 주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는 피해자 방 쪽으로 들어간 그림자이기 때문에. 또한 뭘 찾았느냐, 그림자를 찾으면서 화질 개선시켜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문이 살짝 열리는 아주 미세한 픽셀 변화까지 찾아냈어요. 그렇다면 그림자가 등장하고 문이 살짝 열렸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그림자의 주인공이 범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은 전체 CCTV를 뒤져본 결과 1층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올라가는 피의자밖에 없었어요. 전체 CCTV 영상에서. 또한 현장에서 제가 실험을 했죠. 1층에서 피해자 있는 방까지 올라갔을 때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초, 15초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이 피의자가 CCTV에서 특정 위치에서 그
사건 위치인 피해자가 있는 방까지 올라간 시간을 또 계측해보니까 정확히 13초에서 15초예요. 그건 전체적으로 이 전체 호텔을 찍고 있는 CCTV 중에서 그 방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밖에 없고, 그리고 피해자는 갔다 와서 머리를 털고 있고 머리가 젖어 있고, 그럼 피해자는 그 외에는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는 피의자가 범인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의뢰인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동생분이 범인이라고 지목해서 설명해 줬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이 분석이 끝난 후에 담당 검사님이 비하인드지만 전화가 왔어요. 담당 공판 검사님이 영상 너무 잘 봤다, 명확한 증거들이 잘 나와서 재판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재판이 쭉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구형량이 7년이었거든요. 중강간치상으로 판결 결과 7년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의뢰인을 믿지 않고 오로지 영상만 믿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의뢰인이 우리 애들은 억울하고 우리 아버지는 억울하고, 그러면 제가 딱 꺼내요. 하지 말라고.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록만 주고 1번 아드님이 성추행이시고 2번 항소심이시고 3번 이렇게 물어봐요. 안 그러면 일을 할 수 없고, 그냥 뭐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아이를 때려본 적이 없고 영상 보면 술 취해서 막 때려야 돼. 부모님 못 봐서 그렇지. 진술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은 전혀 믿지를 않아요. 이거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며칠 전에도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본인이 절도를 해놓고 나서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손을 잡고 와서 우리 아들은 절대 절도범이 아니에요. 영상을 보세요. 훔치는 장면이 없잖아요. 그냥 쟤는 거기서 바지만 주머니만 이렇게 만졌을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선 경찰에서는 절도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막 자꾸 우리 아들을 범인인 것처럼 막 다그쳐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고 딱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건 저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펑펑 우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억울하죠.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범인이 실제로 저한테 와서 막 울고불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영상을 분석해보면은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남으로써 지갑이 주머니가 아니고 속옷 안에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절도범은 가족을 속이고 저를 속임으로써 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수많은 사건 의뢰인들 만나지만 제가 제일 진짜 공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자기가 범인을 몰리게 되면은 머릿속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반성하고 사과하자 보다도 난 무조건 감옥 가면 안 돼. 난 무조건 전과자가 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범죄자가 아니어야 돼.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부모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재판관도 속이고 저도 속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약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케이스, 리플리에 걸린 사람, 이분들은 매루도 안 돼요. 종교의 심도 안 돼요. 이분들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퉜어요. 치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상에. 그 영상을 보면은 정확하게 때리는 장면도 있고 막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고 막 때리고 발 짓밟는 장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찾아와서 이 영상은 내가 때리는 행위가 한 적이 없는데 왜 기록되는지 모르겠어요. CCTV가 조작됐어요. 박사님, CCTV가 조작된 거를 분석해 주세요. 그럼 좀 물어보죠. 이 CCTV가 왜 조작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경찰이 조작한 것 같아요. 검사가 조작한 것 같아요. 판사가 조작한 것 같아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판사, 검사가 조작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를 음해하고 있다, 상대방하고 짬짬이가 돼서 나를 음해하고 있다 라고까지도 주장을 해요.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오는 건 뭐냐면 영상이 조작됐는지 여부, 딥페이크를 썼는지 여부, 합성을 해서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건지 여부를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그럼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제 기술이 있으니까 조작됐는지 분석하면 당연히 100% 조작이 안 됐겠죠. 또 돈을 또 주세요. 분석이 바뀐다고, 황민구 박사님 믿는다고. 이거 조작만 밝혀지면은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사건이라고.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뒤집어질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 분석을 하면 조작이 안 됐습니다 하고 딱 이렇게 영상 분석을 했는데요, 조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쌍욕을 18로 시작해서 18로 끝나요. 계속 욕해요, 계속. 황민구, 너도 경찰하고 한 편이지, 법원하고 한 편이지, 너 피해자한테 돈 받았지, 경찰에 돈 받은 거 아니야? 야, 내 기억이 그렇게 정확한데 영상이 조작됐지, 그럼 내 기억이 조작됐겠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학문을 통해서 분석했을 때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걸 안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은 우세요. 대부분 우시면서 억울하다. 황민구, 너까지 나를 이렇게 억울한 걸 밝혀주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난 너무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표정을 보면은 이거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고 실제 울고 있는 진짜 억울한 사람의 눈빛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머리가 착오를 일으키느냐? 영상은 정확한 거거든요, 조작만 되지 않으면. 근데 왜 영상과 기억이 반하느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거를 잊어야 돼. 잊으려면은 계속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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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바로 리플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유를 만들어야겠죠. 그 이유는 뭐냐? 나를 올감해서 억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 중간에서 황민구는 들어가서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중재가 안 되면 다시 저도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가장 힘듭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한 어르신이 아직도 가끔가다 네이버에다 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피켓 들고 가서 뭐 이렇게 국회나 이런 데 가서 황민구 탄핵 모시기를 한다고 피켓 들고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황씨니까 믿는다 뭐 이러면서 좀 찾아오셨어요. 황씨라는 이름 하나로 황민구 널 믿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맡긴 사건인데, 관리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CCTV에. 그 영상을 들고 와서 조작의 증거다 해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이만큼을 저한테 주시면서 조작이 됐다는 이유가 있으니 조작이라고 써달라. 그래서 이 사건을 재판을 뒤엎겠다. 관리사무소를 폭행했기 때문에 폭행죄로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셨어요, 1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작밖에 없다. 난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저게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조작이 안 됐죠, 당연히. 그 뭐 목격자들도 있고 조작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있는 행위처럼 저를 또 때리려고 했어요. 주먹을 이렇게 들어서. 이런 데 쾅쾅 치고 그러면서 사기꾼이다, 엉터리다, 네가 무슨 박사냐, 네가 영상 분석을 뭘 공부를 했냐, 하나도 모른다, 나만도 모른다 하면서 그분이 영상을 띄우고 저한테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이게 조작의 흔적이라고. 근데 그런 거 다 조작의 흔적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있는데 수염 부분에 이렇게 약간 흰색이 빛반사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모자 끝부분을 보시면은, 모자나 이런 데 가장자리 보면은 링 아트팩트나 엘리어싱 때문에 저는 계단 현상이나 저기 보시면 테이블 같은 데 보시면은 계단 같은 거 보이죠? 저런 것들이 다 오려낸 흔적이다. 또는 자기 턱 밑에 보면은 시커멓게 그림자 같은 게 생기는데 원래 나는 없는데 왜 밑에 검은색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근데 영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게 왜 생겨? 조작했으니까 생겼겠지 라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참여해서 아들도 뭔가를 분석을 해서 저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그래서 2대1로 저한테 계속 가만 안 둔다, 광화문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하죠. 시위를 하시는 거 좋은데 날씨 너무 더웠거나 추운 날 하지 마시고 가을이나 이쯤에 하시고, 가능하면은 홍보하실 거면은 황민구만 쓰지 말고 위에 법영상 분석 연구소를 좀 달아달라, 크게. 그리고 전화번호를 우리 연구소 걸 좀 달아달라. 가끔가다 유튜브 보면 댓글에 황민구 사기꾼 뭐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리플리가 한 70% 될 것 같고, 해놓고선 뻔뻔하게 우기는 사람이 한 20% 될 것 같고, 그냥 싫어서 욕하는 사람 한 10% 될 것 같고. 교통사고 관련된 영상 분석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누군가 막 튀어나온다 이러면 사람이 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표적인 사건 예를 하나 들어주게 되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오면서 아이를 역과하면서 아이가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운전자는 나는 못 봤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선 징역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 징역형이겠죠. 1심에서 1년인가 2년 뭐 집행유예 몇 년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찾아오셨죠, 저한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억울함을 좀 입증을 해달라라고 하셨고, 저는 또 인디아나 조스처럼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한 건지, 두 개에 대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카톡을 만들어 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유리한 거 불리한 거.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희한한 게 하나 나왔어요. CCTV상 그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어떤 나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바퀴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보였어요. 알고 봤더니 아이가 튀어나올 때는 반대쪽에 차량이 하나가, 트럭 한 대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게 되면 운전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트럭이 없다고 생각하고 봤겠죠. 그러니까 야, 반대쪽에서 건너오는 것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가 있지 왜 못 봤어? 라고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를 줬지만, 영상 분석한 결과 저 뒤쪽에는 차 한 대가, 화물 트럭이 주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아이가 뛰어나오게 되면은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가려져서 못 본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두 번째, 이 차량이 과속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왜냐면 과속을 했으면은 문제가 있죠. 사고를 크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30km 이하로 달렸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상 속도로 30km 달렸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 세워진 화물 트럭에서 애가 뛰어나오게 된다면은 그 뛰어나왔을 때 운전자가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정지거리를 계산했어요. 그 결과 이 운전자는 30km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 거리가 몇 미터밖에, 한 4, 5미터밖에 안 됐던 걸 기억하는데, 그 정도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앞으로 가서 5m, 6m, 7m까지 가요. 그러면 운전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운전자한테 벌을 주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판에 참여를 했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선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나중에는 전화가 왔어요. 무죄가 나왔다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분석이 교통사고 분야까지도 이제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를 그만두게끔 하려고 했다가 나를 지금까지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뒤바뀐 운전자라고 제가 명칭을 했거든요. 이건 강릉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최근에는 제가 강릉법원에 판사 재판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강연을 가서 이 사건을 강연할 때 강의 자료로 사용을 했어요. 일단 사건 개요 설명드리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피의자가 운전을 하고 쭉 가고 있고 옆에는 동승석인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A의 친구가. 맞은편에는 C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중앙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순간 두 차 중에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쿵 하고 충돌함으로써 A 친구인 동성인 친구 B가 사망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한 거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절 찾아오신 의뢰인은 이 A 운전자의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우리 아버지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어떻게 억울한데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앙선을 넘은 걸로 돼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가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찰이, 검찰이, 국가기관이 과학수사가 있는데 제대로 했겠지 분석을,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갔겠어 라고 하면서 또 리플이나 또 억울한 거를 날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라면서 쯧쯧쯧 하고 있는데, 영상을 현장에서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걸 느꼈어요. 뭐냐, 분석 결과 이 의뢰인의 아버지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어요. 상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온 거를 찾았어요.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라진 중앙선을 복원을 시켰고, 사라진 차량의 라이트를 복원시킴으로써 감옥에 있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지 않았던 걸 증명을 했고, 그걸 들고선 제가 법원에 가자, 아저씨가 재판에 참여해서 이거 억울한 거를 내가 꼭 증명해 줄게 라고 해서 재판에 갔는데, 피고인석에 수의를 입고 있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양측 검사와 판사님 앞에서 증언대에 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법영상이 무엇인지. 그때는 판사님들이 법영상이 뭔지 몰랐어요. 법영상은 이런 거고, 법영상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사건 분석에 대한 PPT를 쭉 했어요. 근데 사건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대표기관이 과학검증기관 여러 군데에서 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감정 결과서가 이만큼 있었어요. 모든 증거물은 피고인 중앙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른 이만큼의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판사님이 하나씩 저한테 물어봤어요. 봤냐고. 봤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사고 이후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많은 유류품들이 중앙선 바깥에 넘어가 있었다. 그거는 이 차량이 넘어왔기 때문에 비산물들이 거기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모든 분석연구소 공단의 결과물이었어요. 그건 제가 그 많은 국가기관하고 저 혼자 1대 4-5로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제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또박또박 설명을 다 드렸죠. 이렇게 분석을 했고, 화질 개선 이렇게 했고, 중앙선 이렇게 복원시켰으며 다 설명드렸는데, 마지막에 들어온 답변은 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기관에서 못했겠냐? 왜 못했겠냐? 기관에서도 안 되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뭔데? 왜 이걸 하느냐? 네가 쟤네들보다 대단해? 네가 훌륭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조작한 거 아니냐? 영상을 네가 뭐 만지다 보니까 중앙선이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 착시 아니냐? 이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화가 엄청나게 되게 났어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고 법정을 나왔는데, 되게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제가 그만둬야겠다,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딱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그만두자를 그 나뭇가지로 이렇게 계속 해서 그만하자. 아, 영상이라고 하는 이 매체가 잘만 쓰이면은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증거물이고 보물인데, 야, 국가기관이 최고야, 이거만 쓰겠다라고 하니까 자괴감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만두자라고 생각해서 그날 하루 종일 술 먹었습니다. 아웃백 창업 사이트만 거의 한 일주일 내내 막 검색했어요. 그만두겠다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수의를 입고 있었던 피고인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교도소에서 전화했나 싶어서 전화 받았는데, 아니라고, 자기 나왔다고, 풀려났다고, 무죄 받았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죄 받으셨어요 했더니, 박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싸워주신 결과 덕분에 그거를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나 다를까 아주 신기한 게, 최근에 강릉법원에서 저를 불렀어요. 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법원에 와서 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강을 좀 해달라고. 신의 장난인가? 할 정도로 내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고 나를 또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던 법원에서 이 사건을 들고 가서 치열하게 싸웠던 얘기를 설명드렸더니, 판사님들도 좋아하시고 옆에 지청에 계신 검사님들도 오시면서 들으면서 영상 분석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서 굉장히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영상 분석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많았거든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 영상 분석에서 누명을 쓴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영상이 있으면은 그냥 탐험을 계속해서 나오는 증거들을 다 드러내게끔 하자라고 하는 게 진정한 법영상 분석 전문가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억울하든 누명을 쓰든 이거는 내가 알 바 아니야. 이제는 그냥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진실을 다 찾아서 그거를 갈망을 해야지만 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가 되느냐? 감정이입을 하게 돼. 감정이입을 하고 자꾸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는 악당이다 그러면은 악당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요. 내가 판사가 아닌 이상 그걸 단정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영상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뽑아낼 수 있는 증거물들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목표가 있다면 법영상 분석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제 후학들이 저와 같은 연구를 하고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없어져도 할 수 있게끔, 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썰로 설명을 드린 거고,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섭렵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제 마지막 목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힘을 갖게 되면은 영상 분석으로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